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5장 재무제표 요소라는 것과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재무제표 요소는 이미 1장, 2장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 5가지를 재무제표 요소라고 합니다. 5장에서는 좀 더 이론적으로 재무제표 요소를 정의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편 재무제표 표시 1, 2, 3장에서 우리는 시산표를 만들고 시선표를 두 동강이로 딱 냈죠. 이쪽이 포괄손익계산서, 여기가 재무상태표, 당기순이익이 이익여금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되는, 즉 실무에서 공표되는 재무제표는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IFRS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는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5장에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재무제표 요소인데요. 재무제표 요소는 무엇이냐?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일컫는데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구분한 대분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 대분류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뭐 이런 게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중분류로 나가면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유용자산이라든지 재고자산이라든지 금융자산이라든지 금융부채 뭐 이런 식으로 쭉 중분류가 나가고요. 이걸 세분류 하면은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등등, 유용자산에는 토지, 건물, 비품 등 요 세분류가 분계를 할 때 차변, 대변에 넣을 계정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포괄적인 중분류, 더 포괄적인 대분류가 바로 재무제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248쪽 중간 아래를 보면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이걸 줄여서 개념체계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개념체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보고서인데요. 회계기준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서 뭔가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개념을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 개념체계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뿐만 아니라 회계정보가 유용해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질적 특성, 더 나아가서 자산 부채의 어떤 인식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측정 기준 뭐 등등등을 쭉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개념 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은 중급 회계에서 배우는데요. 회계 원리에선 잠시 간략하게 이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정도만 보고 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중급 회계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산인데요. 우리는 1, 2, 3장에서 자산 하면은 뭐 현금이라든지 비품, 건물, 매출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자산이다 라는 정도로만 어떤 계정 중심으로만 설명을 했는데요. 좀 더 이론적으로 포괄적인 정의를 해보자고요. 자산이라 함은 일단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기업이 컨트롤하는, 남들이 와서 이거 내 거야 할 수 없이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뜻입니다. 통제하는 현재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economic resource, 경제적 자원으로 정의를 합니다. 말이 좀 너무 거창하죠?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과거 사건이 발생되었어야 된다는데 단순히 미래의 예상 거래에 근거해서 지금 자산을 이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큰 돈을 벌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자산, 수익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는 못한다는 거죠. 과거 사건이 터졌어야 되고요. 기업이 통제한다는 이야기는 그 기업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즉 개나 소나 들러붙어서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면은 그거가 특정 기업의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면 나 홀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그 항목이 나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한편 economic resource, 경제적 자원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포텐셜,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권리인데요. rights,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모두 다 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자산을 권리로 정의를 하며, 건물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권리죠.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은 권리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미래 기업의 현금 유입을 가져올 잠재력이라고 다시 풀어서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1, 2, 3장 분계를 할 때 나왔던
현금이라든지 비품, 건물, 매출채권 등등등은 이런 자산의 정의를 다 충족한다고 보면 되죠. 자산의 반대 개념이 부채죠. 자, 부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역시 과거 사건의 결과로, 즉 뭔가 과거에 사건이 터졌어야 돼. 그냥 미래에 막연하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은 내가 뭔가 갚아야 될 의무를 짊어지는데, 그런 막연한 미래 예상 거래는 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채라는 것은 현재 짊어지고 있는 의무인데요. 이 의무 이행을 위해서 경제적 자원을 제3자한테 넘겨줘야 되는, 이전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정의입니다. 잠재적인 의무는 부채가 아닙니다. 현재 의무에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합니다. 우리 교재 250페이지 중간에 의제 의무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제조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어. 그러면서 2년 동안, 3년 동안, 특정 기간 동안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무상으로 교환 내지 수리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뭔가 수리해주고 교환해주고 한다라는 거는 기업의 의무이고요. 그거를 소비자가 과거부터 회사의 경영 방침을 들어 익히 알고 있어. 내가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저 회사는 바꿔줄 거야, 교환해줄 거야, 아니면은 무상으로 수리해줄 거야 라는 정당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 때 회사는 그 고객에 대해서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의무, 그거를 의제 의무라고요. 나중에 충당부채라는 부채를 설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현재 의무 이행을 위해서 경제적 자원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계상 부채는 언제 내가 갚아야 되지, 얼마를 갚아야 되지, 이게 확정되지 않아도 이걸 추정을 하여 부채로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저 확정 부채만 부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추정 부채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이 들어갑니다. 1장과 2장에서도 귀가 따갑게 정의를 내렸었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잔여 지분이 자본이다. 개념체계에서도 유사하게 동일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본은 기업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으로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자본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증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1장에서 회계 등식을 통해 배운 바와 같이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하고, 이런 개념이죠. 이 자본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출자자로부터 불입된 자본, 개정으로는 자본금이라는 게 있었고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잘해서 남긴 이익, 그게 당기순이익이죠. 이게 재무상태표에는 자본 중 이익영웅으로 표시가 됐었죠. 전부 3장, 4장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교재 251페이지 수익입니다. 영어로는 인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수익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수익은 순자산의 증가다라는 거죠.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늘어나죠. 순자산은 자본과 동의어인데, 자본이 늘어나는 게 모두 수익은 아니잖아요. 즉 지분 출자자가 출자한 거는 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지분 참여자,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 증가, 매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반드시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 증가는 수익에서 제외하라. 왜 제외하냐 하면은 그건 회사의 경영성과, 재무성과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좀 더 영어로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인컴은 레비뉴하고 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보통 레비뉴는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인컴을 말합니다. 매출 등 상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게인은 예를 들어 유형자산 처분 이익처럼 어쩌다가 발생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로부터 기인되는 어떤 순자산 증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레비뉴하고 게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미래 지속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미래에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거액의 땅덩이를 팔아서 처분 이익을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해서 그건 어쩌다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회사의 수익을 보면서 미래의 수익, 1년 후, 2년 후에는 어떻게 증가되겠다, 감소되겠다라는 걸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다가 발생하는 게인하고 상시 발생하는 레비뉴를 구분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단지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레비뉴는 수익, 게인은 보통 차익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수익하면은 인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컴 안에 있는 레비뉴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고요. 회계원리 시간에서 그냥 수익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인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인컴하고 receipt, 수입은 별개 개념입니다. 수입은 말 그대로 캐시 인플로우, 돈을
현금을 수취하는 거죠. 현금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과 수입은 별개다라는 것입니다. 비용은 수익과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일단 순자산의 감소입니다. 그런데 모든 순자산 감소가 다 비용이 아니라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예를 들어 배당을 줘. 그러면은 기업 밖으로 돈이 나가니까 순자산은 쪼그라들죠. 그러나 왜 비용은 아니죠. 가득한 이익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 감소는 비용이 아니다. 한편 비용을 영어로는 expense라고 하는데요. 개념책의 원문을 보면 expense는 다시 expense하고 loss로 구분을 합니다. 이 expense는 통상적인 비용, loss는 어쩌다가 발생되는 순자산 감소. 예를 들어 expense는 일반적인 판매비나 관리비, 급여 등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loss는 유용자산 처분 손실, 어쩌다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도 구분하는 이유가 앞서 인컴을 레비뉴하고 게인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미래 지속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 익스펜스하고 여기 익스펜스는 지금 같은 용어라서 이것도 역시 문맥에 따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비용하고 expenditure, 지출은 별개입니다. 이거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현금 기준 개념이기 때문에 용어가 반드시 구분되어 사용돼야 되겠죠. 교재 253쪽인데요. 우리가 1, 2, 3, 4장까지 오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253쪽 1.2절 총포괄손익이라는 아주 어색한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총포괄손익,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액이 총포괄손익입니다. 이상해. 우리가 2장, 3장, 4장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어쩌자고 총포괄손익이라고 하지? 지금 바로잡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잡는다기보다는 1, 2, 3장에서 총포괄손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 회계원리를 시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아주 혼란스럽죠. 용어가 듣도 보도 못한 건데 그래도 당기순이익은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도 알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단순한 용어를 사용을 한 것이고 이제 개념 체계에 따른 용어 정리를 한다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액은 총포괄손익입니다. 즉 총포괄손익은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로부터, 당연하죠. 수익과 비용에서는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가 이미 빠져 있죠. 여기서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인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 이 차이를 총포괄손익이라고 하는데 다만 총포괄손익은 나중에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를 할 때 당기 순손익을 구성하는 수익비용, 나머지를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데요. 기타 포괄손익을 구성하는 수익비용으로 구분 표시하는 거예요. 당기 순손익에 해당되는 수익비용과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되는 수익비용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당기 순손익을 구성하는 수익과 비용, 기타 포괄손익을 구성하는 수익비용보다는 좀 더 상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 흐름과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은 경영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uncontrollable 팩터들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성과, 당기순손익, 이거는 나의 어떤 통제 밖이야. 기타 포괄손익을 구분 표시함으로써 본인의 경영 성과를 외부로부터 평가받고 싶어 하려는 유인도 있었겠죠. 그림 1번을 볼까요? 당기에 발생한 여러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수익, 비용이 있는데요. 당기에 발생한 여러 수익들은 대부분의 수익은 당기 순손익에 포함이 됩니다. 당기 순손익을 구성하는. 당기에 발생한 대부분의 비용도 역시 당기 순손익을 구성하는 수익 비용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좀 특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부의 수익 항목,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섹션으로 집어넣습니다. 일부의 비용 항목. 회계원리 책에서는 기타 포괄손익을 구성하는 수익 비용은 한 2군데 정도에서 언급이 될 거예요. 앞으로 유용자산하고 금융자산 요 정도에서 볼 거고요. 그 이외에 더 많은 기타 포괄손익 항목들은 중급 회계나 고급 회계에서 다룰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여러 수익, 여러 가지 비용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당기 순손익이고 몇 가지만 기타 포괄손익을 구성하는 항목이라
구분해서 표시를 한다. 손익계산서의 구체적인 표시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했던 3장에서의 그림 7 마감 절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비용 계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익 계정이 있습니다. 이 비용 계정, 수익 계정을 영어로 만들면서 집합 손익 계정으로 이게 합쳐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 비용, 그리고 이 수익에서 비용, 수익이 더 많다고 가정을 할 때 이게 당기 순이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기 순이익은 재무상태표 기말 자본의 증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익잉여금 해가지고 들어갔던 거 기억나죠? 이때만 하더라도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모두 당기 순이익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5장을 듣고 나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건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총포괄 순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254페이지 그림인데요. 자, 비용, 수익이 결국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데 비용, 수익, 이때 이게 전체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대부분은 당기순이익이지만 기타 포괄손익을 구성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 이 순자산은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포괄손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은 해당 연도에 새롭게 발생한 금액이죠. 재무상태표는 잔액이죠. 이게 과년도 당기순이익에 당해년도 당기순이익이 합쳐져서 이익여금, 과년도 기타 포괄손익에 당해년도 기타 포괄손익이 또 합쳐진 누계액, 들락날락 할 겁니다. 감소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255페이지 중간을 보면은 회계등식을 이용해서 총포괄손익을 계산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1장, 2장에서도 이런 등식을 이용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기초순자산, 기말순자산, 그러면은 기중에 뭔가 더하고 빼는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즉, 소유주와의 거래, 당기순이익,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앞서 1, 2, 3장에서 했던 내용이죠. 소유주와의 거래는 뭐 플러스 출자, 마이너스 현금 배당 등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5장에서 총포괄손익을 배웠기 때문에 좀 더 구분할 여지가 있잖아요.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이 순손익, 순손실도 있으니까 이제 순손익이라 했고요.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총포괄손익입니다. 따라서 기초순자산, 기말순자산, 뭐 수유주와의 거래를 알고 기타 포괄손익을 알면 당기순손익을 알고요. 당기순손익을 알면 기타 포괄손익을 알고 기타 포괄손이기 때문에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제 1번을 한번 볼까요? 회계등식을 이용해서 총포괄손익과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는 사례인데 갑회사의 1년도 1월 1일과 12월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자산, 이게 기초 자산부채, 이것이 기말 자산부채입니다. 당기 중에 주주 출자로 인한 자본 증가가 5만 원이 있었고요. 플러스 기타 포괄 이익이 6천이 발생했대요. 즉 뭔가 수익 계정인데 당기 순이익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이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뒤에 가서 재무제표 표시에도 이제 사례로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유용자산에서 배울 건데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계정입니다.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회사가 토지를 샀어요. 토지가 1000이야. 그럴 때 우리 1, 2, 3장에서는 토지를 샀으면 계속해서 팔기 전까지는 1000 아닙니까? 근데 회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토지의 공정가치, 즉 시가가 1100으로 높아졌어. 이럴 때 그냥 나는 시가에 상관없이 1000으로 가겠다. 가능하고요. 아니야, 나는 시가를 반영해서 100만큼 평가증을 하겠다. 이걸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1100으로 하면은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차변에 토지 100,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100 이렇게 되죠. 여기 토지. 이때 이게 수익이고요. 수익 중에 당기 순이익을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평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중 기타 포괄 이익이죠. 요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재평가 잉여금. 우리가 곧 유용자산 회계 처리에서 볼 거예요.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보자고요. 물음은 1년도 총포괄 손익, 당기 순손익을 각각 계산해 보자라는 것인데요. 있는 그대로 여기 기초 순자산, 기말 순자산, 추가 출자라는 자료를 줬죠. 나머지가 총포괄 손익이죠. 일단은
그래서 총포괄 순이익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익, 총포괄 이익 5만 5천이 나오죠. 한편 당기 순이익은 총포괄 이익에서 기타 포괄 이익을 빼면 되죠. 4만 9천. 이런 식의 등식의 관련성을 자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교재 256페이지 2절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회계원리 수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인데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특정 시점 현재, 예를 들어 1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상태표가 보여주는 이런 정보의 어떤 의미는 뭐냐?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알 수 있어요. 재무구조로 하면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부채와 자본이잖아요. 따라서 부채가 더 많은지 자본이 더 많은지, 만약에 부채가 1000이고 자본은 100밖에 안 돼. 이런 회사가 있고 부채는 100인데 자본이 1000인 회사.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부채가 많으면 이걸 갚아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얼마 안 되면은 회사가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 기업의 재무구조.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산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T자로 그려서 여기 자산, 부채 이렇게 쓸 때 1년 이내에 현금화될, 1년 이후에 현금화될 자산으로, 예를 들면은 현금이라든지 매출채권 이런 것들은 현금은 당연히 현금이고요. 매출채권 조기에 회수해서 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형자산, 토지 건물은 이건 오랫동안 회사가 사용할 자산이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되기는 어렵잖아요. 부채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 그 이후에 갚아야 될 부채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문제죠. 이걸 갚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자산화될 거랑 매치가 되면 좋겠죠. 만약에 이걸 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유동자산이 얼마 안 돼. 그러면은 요 유동 부채를 갚기 위해서 새로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있는 자산을 조기에 즉시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유동성이라고 해요. 리퀴디티, 유동성 위기다라는 거는 유동 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훨씬 커서 제때 못 갚을 수도 있겠구나, 상환이 어렵겠구나, 이런 거고요. 부채 상환 능력하고도 일맥상통하다고 보겠습니다. 부채 상환 능력은 이런 유동성뿐만 아니라 부채를 상환하려면 뭔가 회사가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에서 이익을 창출하여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그래서 충분한 자기 자본이 있어야 부채 상환 능력이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사의 자산이 대부분 유형자산이야. 토지, 건물 이런 것들. 그러면 영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자산의 어떤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재빨리 변신하기가 어렵잖아요. 대신에 인적 자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자산이 많지 않은 이런 회사 같으면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즉각 대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이 T자로 저기 자산, 부채, 자본 이랬는데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공시되지 않고요. 실무에서 공표되는 것은 이 부채, 자본이 밑으로 들어가서 일렬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러나 IFRS에서는 이 부채와 자본의 위치를 바꿔서 표시할 수도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산, 자본, 부채. 실무에서 보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훨씬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산, 자본, 부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자산과 부채를 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렇게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 표시하면은 회사의 유동성을 정보 이용자가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자, 유동 항목, 비유동 항목의 구분입니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동, 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하라. 즉 1년 이내에 자산화되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유동자산, 유동부채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유동, 비유동의 분류는 중급회계에서 배웁니다. 지금은 그냥 1년 단위로 현금화될 수 있는, 1년 단위로 뭔가 갚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유동자산, 유동부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유동으로 하지 않고요. 유동성이 높은 순서별로, 즉 맨 위에 현금부터 시작을 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유동성이 낮은
뭐 유형자산 토지 같은 것으로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은행 등이 유동성 순서에 따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신뢰성이 있고 더욱 목적적 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부채 일부는 유동, 비유동, 나머지는 뭐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표시하는 혼합 표시 방법도 가능하겠다, 이런 거예요. 실무에서 공표되는 재무상태표는 보통 자산, 부채, 자본인데 이 자산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를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유동부채를 먼저 이렇게 윗단으로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IFRS는 재무제표 표시 또 기업의 재량을 많이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무리 표시에 재량을 주더라도 자산 부채를 함부로 퉁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총액 표시.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상계 표시가 불가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퉁쳐버리면은 기업의 재무 구조가 제대로 파악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FRS에서 제시하는 재무상태표의 양식인데요. 자산 해놓고 그 다음 부채 나가겠죠. 자산 총계획 있고 그 다음 장은 비유동, 유동. IFRS의 기본식은 비유동이 먼저 나가는, 그 다음에 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 유형자산 속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방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재무상태표에 다 표시는 안 하고요. 중분류 정도로만 하고, 요 세부 내용은 주석이라 하면 재무제표 뒤에 또 상세한 명세서들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편 부채하고 자본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부채보다 자본이 먼저죠.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부채도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아주 다양하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FSSOR.KR 이게 우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식 시스템 URL인데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다운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고요. 기업의 수익성 평가에 이용이 되는데 2장에서 예시한 포괄손익계산서는 이렇게 T자냐. 그래서 여기가 수익, 여기가 비용, 이쪽이 당기순이익. 그런데 이번 장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총포괄손익이라고 있고 총포괄손익은 이렇게 당기순이익 섹션, 기타 포괄손익 섹션으로 또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요. 역시 이것도 일렬로 세우는데요. 여러 수익과 비용 중에 당기순손익을 구성하는 수익과 비용을 먼저 놓고 당기순손익, 기타 포괄손익을 구성하는 수익과 비용을 넣고 기타 포괄손익, 그리고 이를 합계를 총포괄손익, 이렇게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이 경영자 입장에서 요 밑에 있는 얘네들은 내가 언컨트롤러블한데 이것까지 마치 본인의 책임인 양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심사가 편치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 보고 방법이라 해서 딱 끊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는 경영자인 내가 영업을 잘해서 얻은 어떤 결과이고 요거는 좀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당기 순손익부터 시작해서 기타 포괄손익, 수익 비용을 넣고 총포괄손익 이렇게 두 장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일 보고 방법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요. 별도 보고 방법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면 안 되지. 포괄손익계산서인데 당기 순익으로 끝나버렸어. 어디 갔지? 한 장 더 넘기면 이렇게 총포괄손익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요.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이걸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해요. 단일 보고. 근데 별도 보고에서는 당기 순손익까지 표시되는 걸 손익계산서, 당기 순손익부터 끝까지 나가는 게 포괄손익계산서. 이것도 포괄손익이고 이것도 포괄손익계산서네. 헷갈리잖아. 그냥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일 보고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구나. 별도 보고의 하단문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그때 이해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손익의 다단계 표시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수익 중에 매출, 비용 중에 매출원가 해가지고 매출총익, 이거 4장에서 했던 거네. 이렇게 매출총익 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대부분의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걸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의 수익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까지 더하고 빼서 이게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에 순이익, 여기서 법인세를 뺍니다. 세금 내야지. 이게 당기순이익, 그리고 예시했던 재평가 잉여분과 같은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 여기에 또 들어가죠. 그래서 총 포괄이익 이렇게 다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온 동네 수익을 다 넣고 온 동네 비용을 다 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분되게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회사의 주업인 매출로 인한 이익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은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광고 선전비라든지 이러한 매출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회사의 영업이익. 이건 다 영업외라고 보면 되겠죠.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처분이익, 처분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한편 비용을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보통 기능별 분류를 합니다. 즉 비용을 매출원가라든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 즉 판매비, 관리비, 기타 뭐 이런 식의 기능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하는데 IFRS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즉 성격별 분류인데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운송비, 종업원 급여, 뭐 광고비 등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언뜻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조회사라면은 제품 제조원가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매출 원가에도 들어가죠. 감가상각비, 우리 3장에서도 배웠죠. 뭐 비품 감가상각비. 그런데 감가상각비, 사무용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나 공장 건물이나 공장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제품 제조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매출원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능별 분류로 하면은 매출원가에도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고 관리활동에도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격별로 하면은 아예 이게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이 감가상각비, 뭐 인건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기능별 분류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주석에다가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급 회계에 가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냥 회계 올리 시간에는 그냥 이 정도구나 라는 것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 중에 장부의 마감, 이미 우리가 3장과 4장에서 했는데 기타 포괄 손익 계정까지 포함해서 한번 장부의 마감을 보겠습니다. 교재로는 267페이지인데요. 주식회사 한국에 당기 말에 작성한 시산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현금 매출 채권, 뭐 비품까지 해서 자산, 매출원가, 판매비, 급여, 감가상각비, 여기가 비용, 그죠? 매입치무,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여기가 부채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있지만 차변에 마이너스 계정이죠. 요 비품, 여기로 나중에 마이너스 표시가 될 거고요. 자본금이 자본인의 이익여금, 시산표의 이익여금은 뭐예요? 전기이월 이익여금이지. 이게 왜냐하면은 당해년도에 매출하고 매출 등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이 다시 여기에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앞서 3장, 4장과 다른 점은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267페이지 맨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재평가 잉여금 회사가 뭐 토지를 시가평가하면서 3만만큼 증액을 한 거야. 취득원가보다 더 높여서.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도 크게 보면은 수익 계정입니다. 이것도 수익. 매출도 수익이고 다 수익이죠. 이게 그러면 마감 분계를 해야 되는데 수익 중 매출, 비용 중 매출원가, 판매비, 급여, 보험료, 감가상각비 이거 다 0으로 만들면서 이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거죠. 이때 수익 중에 재평가 잉여금도 수익이나 그건 당기순이익을 구성하는 게 아니니까 마감 분계 없이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총액 이거 우리 지금 양식대로 해보자고요. 판매비, 급여, 보험료, 감가상각비 빼고서 당기순이익은 앞서 52,000 같은 거죠. 더 나아가서 재평가 잉여금도 3만 집어넣어야 됩니다. 9분. 그래서 총 포괄이익 82,000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재무상태표 여기가 자산, 여기가 부채자본인데요. 자, 눈여겨보실 것은 전기 2월 이익여금이 4만이 있었습니다. 4만. 거기에 당기순이익이 52,000이기 때문에 여기 4만과 52,000을 합친 92,000이고요. 이 밑에 재평가잉여금은 마감 과정 없이 바로 그냥 자본금처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진다. 이게 다음 연도로 2월이 돼서 다음 연도에 또 당기순이익이 생기면요 92,000원에 다음 연도 당기순이익이 또 들어가고요.
새로운 재평가 잉여금이 또 들어가면 이것도 또 늘어날 수 있겠죠. 재평가 잉여금 등을 비롯한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은 뒤에서 몇 차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길게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의미, 재무제표 표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